와, 저희가 여름에 만났는데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는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뭐 네. 가을 계절은 그러니까 시기상 가을인데 이제는 네. 겨울 날씨 같은. 드디어 네. 우리가 오늘 갱년기의 모든 궁금증의 마지막 날이 될 거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아 있는데요. 네. 너무 네. 아쉽네요. 저 정들어 가지고. 정드셨어요? 예 인제 제 네. 스튜디오 같아요 네. 여기가. 아, 이게 또 복선이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네. 갱년기와 관련된 여성 갱년기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네.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네. 날에도 먼 걸 매주고 귀한 걸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 게 너무 오래전이라서 다들 잊으셨겠지만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을 쭉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폐경과 폐경 이행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여성 갱년기 증상이 남성 갱년기 증상보다 심할까, 그리고 왜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까. 그래서 그 폐경 이행기를 지나오는 궤적이 각 여성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전 생애가 다른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그래서 어쩌란 것이냐 이 부분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갱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폐경 이행기라는 거는 한 5년에서 8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거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만큼 굉장한 변화이고 환골탈태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갱년기 단계는 이제 막 갱년기 이제 태동하는 이제 갱년기 꿈나무가 있을 것이고, 막 갱년기를 겪으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아 이런 증상이 왜 생기지 하면서 막 당황하는 그런 갱년기 초년생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갱년기 증상을 다 이제 겪으시고 인제 어느 정도 고참이 돼서 이제 신참들한테 야 이거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이런 고참. 네, 완전히 다 끝나서 이제 완전히 평탄한 이제 폐경후 상태가 돼서 완전히 평온을 찾은 갱년기 졸업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행기 패턴이 있는데요.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폐경 이행기의 전반기 때 상승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행기 증상이 무조건 호르몬의 부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부족한 게 아니라 균형이 맞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승하시는 분들, 근데 상승하는데 나중에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네, 상승은 했는데 완만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시는 분들, 전혀 큰 차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갱년기의 각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가임기가 만 38세에서 42세, 그 이후로 이행기 초기가 있고, 이 이행기 초기는 사람별로 굉장히 다양하세요.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긴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월경 한 1에서 3년간 요때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증상을 많이 겪게 되시거든요. 그다음에 폐경이 되고 나서도 한 2, 3년간은 여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월경을 안 한다고 해서 호르몬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 월경이 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몸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임기 지나서 이행기 초기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조금씩 진동이 발생하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완전히 상승했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갱년기 초년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이제 지나면서 거의 마지막 월경하고 나서 한 1에서 3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때는 이제 고참이 되는 것이고, 폐경 후에 한 5년에서 8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적응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갱년기를 이제 유형을 분석할 때는 또 호르몬 감수성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질건조증만 심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굉장히 패턴이 다양하게 돼요. 그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 호르몬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중추신경계 쪽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유방과 자궁 쪽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근골격계, 어떤 사람들은 기타 등등. 예를 들자면 중추신경계 쪽이 예민하신 분들은 감정 기복이나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와요. 그리고 막 유방이나 자궁 쪽이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상승 시기일 때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막 유방통도 생기고 유방에 물혹도 많이 생기고 이행기 지나면서 자궁 출혈 때문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중추신경계랑 유방자궁 쪽에 똑같이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막 이제 여기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잠도 못 자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도 결국 중추신경계 쪽 문제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을 먹고 싶은데 먹으면 또 그 증상은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뭐 유방에 통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골격계 쪽이 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초반기 때는 주로 근육통이 많이 나타나요. 이유 없이 막 아파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근골격계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면 골 감소증에서 골 다공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게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폐경되면서. 아니면은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배변 습관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호르몬 감소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논문을 찾아본 결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폐경 후에도 여성 호르몬이 합성이 되고 있어요. 완전히 호르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난소에서 분비되던 에스트로겐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폐경 이행기 때 힘든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것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면서 직원이 9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굉장히 애를 써서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신 기능이 덩달아 같이 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신은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이 부신이 대책 공부를 갑자기 딱 세워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갑자기 홍수가 났다던가 그럴 때 뭐 중앙 뭐 대책 본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딱 모여서 그것들을 해서 해결을 하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 폐경 이행기라는 거는 몇 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겪는 동안에 부신은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신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부신에서는 그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계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우리 폐경 후에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 연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료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경 후에 호르몬은 어디서 합성되느냐? 대표적인 게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원료는 부신에서 만들어진 안드로젠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난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난소도 남성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은 예전에는 대부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안드로겐 일부와 부신에서 만들어진 안드로겐이 합쳐져서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지방에서 폐경 후 여성들이 살이 약간 찌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싫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살이 조금은 쪄야 돼요. 너무 마르면 그러니까 체지방이 20% 미만으로 줄어들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뱃살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네. 제 뱃살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갱여사 TV의 팬이신가 봐요. 네. 전신 골격근 통증 때문에 6개월 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큰 차도가 없으시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섬유 근육통 같은 어떤 다른 거일까 아니면 갱년기 치료를 한 번 더 증량해서 시도해보는 게 좋을까? 그리고 섬유 근육통과 갱년기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섬유 근육통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환이 무조건 갱년기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갱년기가 처음에 증상이 막 발생했을 때 그때 무조건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하지는 않는데 호르몬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보충을 했을 때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100%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갱년기 생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몸의 모든 균형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좋아지는 증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증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는 어떤 한 가지 치료만 가지고 내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또 이 섬유근통 치료에 대한 것도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그렇죠. 설명을 드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따가 뭐 강의 시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너무 죄송한데 호르몬을 증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다른 호르몬제로 바꾸는 게 좀 더 일반적인가요?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지금 우리 셔네이드님 저희 갱여사 TV 구독자님이신데 네. 셔네이드님 나중에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내가 이행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호르몬 감수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방적으로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을 무조건 호르몬을 증량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호르몬을 증량해 보는 거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안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좀 그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만들어진 이 에스트로겐은 온몸을 순환해요. 그래서 다른 장기에 가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소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 물론 100%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에서도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장내 미생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에스트로겐이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그럼 이게 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출된 에스트로겐을 가공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에스트라 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갱년기 유산균이다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들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미생물 종류만 가지고 이게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다 보면 에스트라 바이옴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에스트로겐을 자기들이 쓰고 재활용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장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재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나 근육, 뼈, 피부, 심지어 유방 이런 데서 모두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들은 몸을 순환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뇌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냥 뇌에서 사용되고 근육에서 만들어진 건 그냥 근육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증상이 별로 없겠죠. 근육에서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증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렇게 증상이 다양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혈액을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갱년기 상태를 살피는 거는 사실은 증상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호르몬이 합성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순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신을. 그러면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수용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수용체는 온몸에 다 존재하거든요. 모든 기관에 다 존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고 이런 분포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치료는 증상을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소 이외의 기관에서 분비하는 에스트로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70세 남성과 여성의 에스트로겐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E1이라는 거는 에스트론이에요. 이거를 이제 E1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주로 지방에서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폐경후 여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에스트로겐이에요. E2는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해서 이거는 난소에서 주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이 에스트라디올을 뇌나 뼈, 근육 이런 데서도 만들어요. 그리고 에스트론을 에스트라디올로 간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론이 많이 만들어지면 에스트라디올도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남성이고 이게 여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림의 뜻은 뭐냐면 이게 전체 분포인데 50%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 50%가. 그러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은 남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남자들이 이제 여자보다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근육도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애초부터 난소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이 상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평생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갱년기 증상이 여자들만큼 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소 이외에서 분비하는 능력이 여성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의 각 단계별로 증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마지막 가임기부터 이행기 초기 이 기간은 호르몬 불균형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기 말기부터 폐경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요 시기를 대혼돈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폐경 후에 한 3년 지나서 몸이 적응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화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이게 나한테 맞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략 이제 이런 순서대로 나타난다. 제 말씀이 죄송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하이하이님께서 처음에 질문에 홍조도 증상인가요?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 불균형, 대혼돈, 노화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기에 갱년기 증상일까요? 혼돈 시기의 갱년기 증상이죠. 그렇죠. 네, 혼돈 시기.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불균형인 시기
그래서 뭐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생리과다, 유방통, 무록, 복부팽만, 난소무록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빨리 나타나시는 분들은 마지막 가임기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자, 왜 그런가? 마지막 가임기가 시작되면 생리주기가 짧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이제 호르몬은 우리가 월경 한 번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여성들의 호르몬 주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월경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난소에서 배란을 준비하잖아요. 그다음에 배란이 되고 나서 임신을 준비해요. 그러면은 임신을 딱 2주 준비하거든요. 그걸 황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난소에서 배란이 되고 나면 그 배란된 자리를 우리가 황체라고 부르거든요. 이 황체라는 거는 그냥 누를 황, 노랗다 이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실제로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황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황체 호르몬이 임신을 준비하는 호르몬이죠. 그럼 배란이 돼야지만 이 황체 호르몬은 분비가 충분히 일어나요. 그전에는 굉장히 미량 분비되거든요. 그러면은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많이 분비되고 배란 후에는 황체 호르몬이 주로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호르몬의 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가임기가 되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황체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생리주기가 원래 28일이었던 분이 25일, 26일 이런 식으로 살짝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황체기가 짧아진 거예요. 황체기가 뭐 1에서 3일 정도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배란은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리주기는 규칙적인데 근데 생리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가임기에 가장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배란이 이제 불규칙해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배란이 규칙적이었는데 난소가 배란을 규칙적으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 뾰족한 세모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오더를 내리는 거거든요. 난소한테 배란해 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버튼을 탁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소가 이제 네 하고 배란을 했었는데 이제 납기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주문을 했는데 물건을 제때 못 만들어요. 이제 난소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러면은 배란을 예전에는 이제 생리주기 28일이신 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14일 만에 배란을 딱딱 했었는데 이게 뭐 20일도 걸리고 30일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란되고 나서는 2주 있다 생리를 하니까 만약에 배란하는데 2주 걸렸다 그러면은 생리 주기가 4주일 것이고 만약에 4주 걸렸다 그러면 6주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기가 너무 늘어나다 보면 호르몬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에스트로겐 분비하는 기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자궁 내막이 불안정해지거든요. 호르몬이 이게 조화가 안 맞으면. 그럼 중간중간에 무배란성 월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 진짜 월경 주기는 이제 2달로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자궁이 참지 못하고 한번 무배란성 월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중간에 월경이 이상한 게 하나 끼어드는 거예요. 뭐 양이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월경이 끼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의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에스트로겐은 이게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를 굉장히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지만 얘네들은 너무 극성맞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뭔가를 이제 말썽을 피워요. 그러니까 유방에 가서 무록도 만들고 갑상선에도 무록을 만들고 난소에도 무록을 만들고 뭐 유방통도 만들고 출혈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궁에 혹이 있었던 분들은 일시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뭐 생리통이나 뭐 생리과다 증상 같은 게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인과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유방도 뭐 예전에 섬유선 좀 잘 멀쩡하게 있던 게 갑자기 커진다든지
없던 물혹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 시기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리불순이 너무 심할 때 단기적인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니까. 근데 이 시기에 호르몬의 목표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리불순이 심해지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때쯤 오셔서 뭐 40대 초반이나 요럴 때 오셔서 갱년기 때 뭐 먹어야 돼요? 좋은 게 뭐예요? 아니면 뭐 폐경을 늦추려면 뭘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경을 늦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식물성 호르몬 같은 게 도움이 될까 봐 미리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기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에스트로겐이 우세한데 여기다가 식물성 호르몬까지 먹게 되면은 우세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식물성 호르몬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다음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혼돈의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량이에요. 대부분 근육의 통증이 많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근육에서 호르몬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근육에서 많은 대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대혼돈의 시기는 뭐냐면 몸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근육이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이 뇌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육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뇌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제 뭔가를 이제부터 시작할 때는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까지 늙어서까지 쭉 이걸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하나 이제 실천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과도한 다이어트는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뇌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혼란의 시기에는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의 뇌 활동을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명상이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 아니면 뭐 숲 치료, 그러니까 숲 치료사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데 찾아가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제 가신다든지 향기나 마사지, 요가, 태극권, 호흡 이런 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연마를 하셨다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돈의 시기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시작하려면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걸 준비를 해놓고 그때가 되면은 써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식단 관리, 이제 체중 관리,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식단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이 변하게 되면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몸에 저절로 생겨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단을 내가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습관을 바꿔나가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몸이 변하면 체중이 증가해요. 그거는 몸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살이 쪄야 되지만 갱년기 때 뭐 3kg 내지 4kg는 저는 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10kg씩 찐다, 15kg씩 찐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돼요. 심혈관 질환 쪽으로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살이 10kg 이렇게 찌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와서 중요한 운동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일단 다양한 색의 채소, 야채, 과일이 중요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미량 원소나 영양소들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색깔의 파이토케미컬들은 결국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혈통의 변동을 낮추고 다음에 이제 혼돈의 시기가 되면은 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식단을 생활을 하시면 그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또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양질의 지방 섭취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멀리 하시면 안 되거든요. 식물성 지방. 그래서 세포막 유래 염증 물질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말씀드리는 거죠. 가금류나 생선, 그다음에 뭐 들기름 이런 데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우리가 이용하려면은 반드시 미세 영양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아미노산이 대사가 되려면 엽산이나 이런 비타민 B군 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에 벽돌과 시멘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제가 낫또를 즐겨 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이제 증진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증을 감소시키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에서는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한 번 더 이 음식을 가공을 했잖아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영양소들은 바이오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되면 바로 대사에 쓰일 수 있도록 완전히 활성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영양소라도 같은 엽산이라도 얘네들이 한번 가공해 준 엽산은 훨씬 더 우리 몸에서 흡수도 잘 되고 실제로 대사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왔는데 오리엔테이션 안 하고 바로 실무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염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 내 몸무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60kg 기준으로 이제 뭐 한 90에서 95g 정도 복용하시면 되는데 식단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그릭 요거트, 달걀 2개 하면 30g. 네, 점심은 이제 닭가슴살 120g에 현미밥, 나물. 그다음에 간식은 낫또 하나, 저녁에 두부, 그다음에 계란. 요렇게 정도 드시면 된대요.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매 식사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매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먹고 살 수 있나요? 저거 말고 또 먹어야겠죠. 저것만 먹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에 질 좋은 지방, 그다음에 적절한 탄수화물 필요하겠죠. 네.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저염식이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나트륨 섭취량이 이게 202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인데 WHO 권장량보다 무려 1g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염분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염분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줄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대혼돈의 이제 시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대혼돈의 시기는 이제 수면장애, 감정기복, 그다음에 대사지표 이상. 이건 뭐냐면 피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고지혈증이래요.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 괜찮았는데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몸무게도 그대로고 밥도 그냥 똑같이 먹는데 갑자기 고지혈증이야. 갑자기 당화혈색소가 올랐고 그다음에 혈압을 재보니까 고혈압이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머리가 멍하고 제가 이게 한번 와서 갱년기를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강의록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상해서 호르몬 검사했더니 그때 에스트로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르몬 먹고 하루 만에 강의록을 제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때 나타나고 그다음에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염증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혼돈의 시기는 왜 일어나느냐? 알로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알로스타시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알로라는 뭐냐면은 적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어답션. 네, 스타시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 몸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생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의 아주 일부분이고, 뇌는 하루 종일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알로스타시스라는 거는 환경적 요구에 따라서 어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서 뇌가 활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뇌는 끊임없이 어떤 미래의 에너지 수요나 위협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거에 맞춰서 뭐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미리 동원해서 신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밤에 잠을 자야 되면 체온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 미리 체온을 낮춰야 잠이 오겠죠. 심박수도 낮추고 밤이 오면은 뇌가 이런 역할을 해요. 아침에 깰 시간이 되면 미리 이제 체온도 올라가고 심박동수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거죠. 이런 게 알로스타시스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얘기고 만약에 어떤 내가 면접을 보러 가야 된다. 가슴 두근거리잖아요. 가기 전부터. 그 전날 잠이 안 오죠. 그건 왜 그러냐. 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미리 심박수를 높이는 거예요. 몸을 긴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내일 있을 어떤 나의 위협. 면접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시험 전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당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와 주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위협이 되었을 때 빨리빨리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잠이 안 오죠. 근데 알로스타시스 부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잠깐 그런 거, 잠깐 어떤 뭐 1시간, 2시간의 그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뇌가 적당한 자극으로 더 활성이 잘 되거든요. 뇌는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게끔 진화를 해왔는데 요즘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만성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화하는 이런 스트레스에 맞춰서 이 알로스타시스를 계속 내가 하게 되면 결국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있다. 직장 상사가 매일 갈군다. 그다음에 뭐 야간 교대를 하는 업무라든지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다. 과음이나 과식 이런 이제 외부 요인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성 질환 어떤 질환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 내분비 기능 변화가 내부적으로 발생했다. 이러면은 뇌가 그거에 맞춰서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측과 조절 과정인 알로스타시스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마모되는 거죠. 손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주기 리듬하고 자율신경계 부조화를 초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갱년기라는 거는 결국은 신경 내분비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분비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대혼돈의 시기는 이제 불규칙하게 분비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원래 일주기 리듬은 이런 거죠. 이제 오후에 체온이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은 쓱 떨어져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잠이 오죠. 네, 새벽이 되면 깨야 되니까 멜라토닌은 떨어지고 코티졸은 올라가요. 이러면서 새벽에 5시나 6시 이럴 때 깨게 되죠. 그러면은 깨기 전에 미리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일주기 리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알로스타시스 부하가 오면 이것들이 잘 안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돼요. 그럼 밤에 갑자기 덥잖아요. 체온이 올라가요. 그럼 잠이 안 오겠죠? 멜라토닌 분비 잘 안 되죠? 코티졸은 더 일찍 분비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두시세지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알로스타시스 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3에서 5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계속 과로를 하는 상태를 우리가 3에서 5년 정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주기 리듬은 생체 시계거든요, 일종의.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이것에 같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사가 밤에 일어나야 되는 대사가 있고 낮에 일어나야 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 그거에 맞춰서 일제히 시계를 보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계가 고장 났어요. 그럼 혼돈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낮에 분비돼야 될 물질이 밤에 분비된다든지, 밤에 분비돼야 될 게 낮에 분비된다든지, 아니면 분비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허리둘레가 증가하고, 살이 찌는 거죠.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하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분비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상이 와요. 이 시기에 자꾸 검사하면 갑상선 기능이 안 좋다고 그러고 부신 기능이 안 좋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이게 몸이 불안정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분비들이 이게 이 생체 시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분비가 되니까 뇌에서 신체 기능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이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땐 많이 분비되고 어떨 땐 분비가 안 되고 하니까 뇌가 그걸 비율을 맞추다가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럼 뇌가 과활성돼요. 이제 뇌가 이제 엄청나게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엑셀과 브레이크 고장난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되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피곤은 해요. 왜냐하면 뇌가 지금 엄청 일을 했잖아요. 엄청 피곤한데 완전 과활성이 돼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생각들이 많이 팍팍팍팍 돌아가고 무슨 생각인지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막 공회전하는 것 같이 막 돌아가고 수면 당연히 안 되고 감정 기복이고 감정이 이제 조절이 안 되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요만큼만 화를 내도 될 걸 이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가 멍하고 잘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잘 안 돌아가니까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심박동도 조절이 안 돼.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느닷없이 땀이 나고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계도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건망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치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뇌가 과활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영화배우 이름 뭐였지? 했을 때 뇌가 그걸 빨리 기억을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은 저기 잘 있어요. 잘 있는데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딴 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손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반면에 이 시기의 특징 뭐냐면 정서기억은 오래간다. 뭐냐면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그때 그 말 한마디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느닷없이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은 또 이때 생생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감정 기복이 있는데 뇌는 과활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은 조절이 안 되고 예전에 화났던 섭섭했던 이런 정서 기억은 생생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억의 인출이 어렵고 그런데 근데 원장님 네. 너무 이제 하여간에 열 강의 중에 너무 송구한데 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소망님과 그리고 오용도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폐경을 늦추려고 좋은 의식만 찾는데 이런적으로 좀 잘 풀어주시고 또 이해를 좀 잘 시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오용도님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네. 이제 요 질문이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우리 비엔나 커피님께서 7월부터 하여간 생리관 출혈이 있었는데 또 2주 동안 출혈이 없었어요. 10월에는 생리는 오지 않고 출혈이 있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자궁내망의 용종이 의심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추가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죠. 비엔나 커피님은 지금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겪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리불순은 배란이 잘 안 되면서 생리 주기가 늘어나고 그 사이사이에
무배라성 월경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용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궁의 가장 안에 막을 내막이라고 해요. 그 내막에서 자라는 혹을 용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용종이 에스트로겐의 자극을 받으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봤을 때 이게 용종이 의심되는 병변들이 이 시기에 자주 보여요. 근데 이 용종을 초음파로 저희가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단기간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크고 심상치 않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를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종인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 암이나 이런 실제 다른 질환인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문의 선생님을 딱 한 분 정해서 계속 검사를 자주 하시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분들을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네. 선생님, 근데 지금 겨울에도 한번 가야 되나? 아직 반도 못 됐는데.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네.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네. 선생님 뭐 계절 내내 네. 또 한 번 시간을 내셔야 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제가요 지금 네. 이제 또 저희가 시간 내에 좀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이거는 좀 원장님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대답을 하고 여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일단은 친정 아버지께서 뭐 빈뇨도 심하시고 등등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빈뇨가 심하신 게 단순히 절선 비대증의 문제인지 아니면 절선 비대증으로 인한 방광 기능의 문제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병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고혈압약 복용 중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시 수술하실 때에는 고혈압약을 드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이아이님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제 사실 이거는 꼭 산부인과 비뇨기과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약간 좀 낮잠을 한 그래도 30분 이내에 자는 거는 저는 좀 권유드리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숙면을 못 취하고 너무 자주 깬다. 그리고 낮잠이 좀 쏟아진다. 이럴 때 푹 자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낮잠을 좀 포기하고 참는 게 더 좋을까?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갱년기 분들이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숙면을 잘 못하시는 문제는 이제 갱년기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정 기복이나 이런 거 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인데 잠을 못 자고 누워 있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나 현재 상태를 잘 보고 좋은 생각하고 이러면 좋은데 누워 있으면은 주로 떠오르는 생각이 예전에 힘들었던 생각, 그다음에 내일의 걱정, 이런 것들이 한 5대 5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 사실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뇌라는 건 굉장히 신기해요. 뇌는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알로시타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은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온갖 걸 상상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남편이 자꾸 제 남편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렸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직장 상사 예를 들어야 되겠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엄청나게 심한 말을 했어요. 모욕적인 말을. 그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 상태로 누웠는데 그게 밤에 생각이 났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럼 난 저렇게 얘기를 할 테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로시스타시스라는 예측하는 기능이지만 사실 그 순간은 그거는 내 생존하고 하등 상관없는 쓸데없는 생각이고 계속 내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해서 명상이 중요한 이유가 그 뇌 운동이 결국은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로스타시스가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자주 깨서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시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이 습관이 들어버리면 결국은 계속 밤잠을 설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낮잠은 안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무시더라도 10분이나 20분 이내로 잠깐만 주무셔야 되지. 너무 길게 주무시게 되면 일주기 리듬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더라도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일어나는 시간을 아무리 밤을 설쳤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만 해도 밤새 잠을 설치더라도 훨씬 그 다음날 피곤함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뭐 명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종교가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이용주 원장님을 다시 뵐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또 영광의 어떤 기회를 얻게 됐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갱년기를 잘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이제 명상에 대한 또 유익한 점을 많이 좀 깨닫게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명상의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계시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갱년기는 하여간에 좀 마무리하고 네네. 또 뵙고 말씀 나눌 거고 네. 내년쯤 기획으로는 아마 또 이용주 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상학 시간을 저희가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렌지 망고님께서 너무나 유익했다고 감사하다고요. 오늘 네. 소망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셰네이드님도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갱여사 TV도 와주세요. 예, 갱여사 TV 비욘디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볼게요. 제가 원장님 슬라이드 내용을 알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한 절반 정도 하신 듯? 네. 그렇죠? 정말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시간을 내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